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화학에 관련된 논술 문항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학 문항과 가능하다면 생물 문항도 한번 다뤄볼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수업 듣고 있는 이 학생들이 논술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아마도 아직까지 논술에 대한 감이 없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논술을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답안 작성할 때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되고 감점 요인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쭉 살펴볼 겁니다. 아마 수업 시간 내에는 대부분 이제 문제를 풀이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거의 대부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 교재에 있는 그런 연습장에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안을 완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조금 익숙해진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실제 학교에서 보는 시험지처럼 답안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화학 문항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것이고요. 자, 교재 페이지 39쪽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39쪽에서는 화학 중심 문항부터 문제들이 쭉 출제가 되어 있고요. 자, 가장 첫 번째로 다뤄볼 학교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남학생이다 보니까 이화여자대학교랑은 전혀 관련이 없죠. 그죠? 그런데 뭐 이대를 가겠다고 해서 논술을 본다는 게 아니라, 자, 화학에서 어떤 문제가 다뤄지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문항은요, 항상 제시문과 함께 논제가 부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별로 제시문이 굉장히 짧은 경우도 있고 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시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논제를 풀이해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봐야 될 바로 힌트 부분입니다. 논술 문제는 각 학교의 교수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문제로 낼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내는 상태에서 이 학생들에게 어떤 힌트를 줄까 굉장히 많은 고민과 함께 이 제시문들을 부여를 할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들은 다 제시문에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 이 정도는 알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니면은 우리가 고등 교과 과정에서 다루기 힘들었던 부분들은 무조건 제시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시문 너무너무 중요하네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논술고 과정에서 제시문을 먼저 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선생님과 함께 요 1번 문항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이 굉장히 길어요. 제시문이 긴데 제시문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논제부터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부터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왜 그런지는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보세요. 이 실험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첫 번째는 전자의 이동과 산화수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산화환원 반응식 가의 개수를 완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뒤로 넘어가시면은 두 번째는 위의 산화환원 적정을 위해서 우선 사용하는 과망간산 칼륨 용액의 정확한 농도를 알아야 된다 하면서 쭉쭉쭉쭉 가서 최종적으로는 과망간산 칼륨의 몰 농도를 계산해라 라고 이제 문제가 나와 있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문항은요, 문제 2의 실험 결과로 얻어진 정확한 농도의 과망간산 칼륨 용액을 가지고 과산화수소의 산성 용액과 산화와는 적정을 하였을 때 라고 하면서 쭉쭉쭉 나가서 끝내 과산화수소의 퍼센트 농도를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의 제시문에 3개의 세트 문항이 지금 다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제시문 하나에 여러 개의 세트 문항들이 다뤄질 때는요, 앞선 상황의 문제해가 뒤쪽 문제에서 계속해서 이용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첫 번째 1번부터 문제가 막히기 시작을 했다면 2번이고 3번이고 다 막힐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논술이라면요, 당연히 어떤 답안을 구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풀이해내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안을 완성하지 못했다면은 결과적으로 뒤에 문제도 세트 문항도 못 풀 거예요. 왜? 정확한 식을 모르고 정확한 값을 모르니까.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일단 적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적으셔야 되고, 그것이 정확히 답안까지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각각의 중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서술을 해주셨다면은 중간 점수, 그러니까 부분 점수 같은 경우에는 부여가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논제부터 먼저 보라 그랬어요. 자, 논제부터 보면은 3개의 세트 문항에서 어떤 문항이 나와 있는지가 어떤 걸 물어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화학 반응식 가해. 뭘 완성해라? 개수를 완성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몰농도를 계산하라 그랬죠? 몰농도 계산. 그 다음에 3번에서는 퍼센트 농도를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먼저 봐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제시문을 보다 보면은 제시문의 양이 특별히 긴 경우에는 그 제시문을 읽는 데만 해도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를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 제시문을 굉장히 찬찬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논제를 봅니다. 논제를 봐서 1번은 이걸 물어보는구나, 2번은 이걸 물어보는구나, 3번은 이걸 물어보는구나 라고 했으면은 어찌됐건 힌트는 다시 제시문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제시문 한 번 봤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힌트를 완벽하게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다시 반복적으로 제시문을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즉, 제시문을 두 번이나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의 낭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 논술고사장에서 실제로 문제를 풀게 되면은요, 한 문제가 아니라 수학도 풀고 아니면 과학도 풀고 이런 식으로 수리논술과 과학논술을 모두 풀어야 되는 경우에 정해져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시간을 배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 푸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 거고 답안 작성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러면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를 풀고 안 풀고를 떠나가지고 어찌됐건 시간이 부족할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최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논제부터 먼저 봐라. 논제부터 보고 나면은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1번 같은 경우에는 가의 개수를 완성하는데 이 가의 개수를 완성할 때 산화수법으로 가지고 계산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전자의 이동이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산화수의 변화로 가지고 가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특별히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힌트를 찾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화학 논술을 본다면은 화1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나서 화2도 수능을 보지 않는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한두 번 정도는 살펴보고 들어왔을 거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랬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면은 어느 정도 산화수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뭔지는 알고 그에 따라 개수를 어떻게 완성하는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두 번째나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몰농도나 퍼센트 농도를 계산하라고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어찌됐건 농도 구하는 식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시문에 농도를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기본적인 요소는 안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대신에 분명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힌트 같은 것들이 제시문에 부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자, 두 번째 문제는 몰농도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뭐와 뭐를 알아야 된다?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는 알아야 되겠구나. 그죠? 이걸 구하는 게 핵심이겠구나.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퍼센트 농도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으로 하겠구나. 그죠? 요거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만일 문제에서 어떤 상황들이 필요했는지가 어느 정도 눈에 보이신다면 제시문을 보시면서 그 제시문에서 내가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점점 이렇게 하나하나씩 빼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제시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락은요, 산화환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쭉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은요, 한 5, 6번째 줄까지? 5, 6번째 줄까지 해서 결과적으로 산화환원 적정법을 이용하여 어쩌고 저쩌고 해서 농도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와 있죠.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이네요. 맞죠?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다음은 이와 같이 산화환원 적정법을 이용하여 수용액에 존재하는 과산화수소의 농도를 결정하는 실험에 관한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과산화수소의 농도를 결정하는 실험 과정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아까 우리 문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3번 문제가 과산화수소의 퍼센트 농도 계산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알 수가 있겠죠. 보면은 250ml의 삼각플라스크를 저울에 올린 후 과산화수소의 수용액의 질량이 정확하게 5g이 되도록 측정한 다음 황산으로 만든 산성 수용액을 넣어주고요. 온도가 70도 정도 되는 정도인 물중탕에 이 삼각플라스크를 넣고 아래 가의 산화환원 반응을 통하여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과망간산 칼륨 용액을 뷰렛에 옮겨서 적정을 시작하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는 과산화수소가 있고 거기에 황산 넣어줬고 거기에다가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과망간산 칼륨을 넣어줬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하면은 이번에는 나와 같은 반응에 의해 또다시 탄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반응을 시작을 하면은 적정 초기에는 과망간산 이온의 고유한 자주색이 나타났었는데 그게 점점 사라지면서 색깔을 띠지 않는 망간 이온들이 생성이 되고요. 당량점에 도달하면 그렇습니다. 당량점이라고 하는 것은 종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응이 끝나는 지점. 그 반응이 끝나는 지점에 다다르면은 용액 내에 존재하는 모든 과산화수소가 과망간산 이온과 반응하여서 무색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 과산화수소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뭘 첨가했어? 황산 첨가했어.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뭐 집어넣었다고? 과망간산 칼륨 넣어놨지? 과망간산 칼륨을 넣어놨는데 처음에는 요 과망간산 칼륨의 요 과망간산 이온이 색깔이 자주색이 띠다 보니까 얘 때문에 색깔이 나타나겠죠? 근데 점점 얘가 뭐로 바뀐다고? 망간으로 바뀐다는 거야. 망간 이온으로. 그러면서 색깔이 무색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무색으로 바뀌었을 때가 당량점에 도달을 했다. 맞지? 그런 다음에 이후에 소량의 과망간산 칼륨 용액 한 방울을 떨어뜨렸는데 그 색깔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색깔이 변화가 나타나면은 더 이상 반응할 수 있는 과산화수소는 없는 걸로 간주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결과적으로 정해져 있는 양의 과산화수소를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가의 반응은 지금 현재 아래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보면 되겠죠? 가는요? 자, MnO4 마이너스 플러스 C2O4 E 마이너스 플러스 수소이온. 그죠? 수소이온이고 그게 뭐로 바뀌어? 망간이온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CO2 그리고 나서 뭘로 바뀌어요? 자, 물로 바뀝니다. 됐습니까? 일단 가해 화학 반응식만 먼저 좀 적도록 할게요. 자, 가해 화학 반응식은요 어디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냐? 바로 요 과망간산 칼륨의 정확한 농도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다시 문제로 좀 돌아가 볼까요? 문제로 돌아가면은 2번 문제가 정확한 과망간산 칼륨의 농도를 계산하는 문제였거든요. 맞죠?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세 번째에서 과산화수소의 퍼센트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때 과망간산 칼륨의 정확한 농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요거란 이야기예요. 요거란 이야기야. 알았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얻어진 과망간산 칼륨과 얘네들이 반응하는 화학 반응식은 뭐다? 나의 화학 반응식이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까? 어찌됐건 가의 화학 반응식을 2번 문제를 풀 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적혀 있는 거 보세요. 이 앞에 아무런 개수가 적혀 있지 않거든요. 이게 개수가 진짜 다 1이라 가지고 안 적혀 있는 거일 수도 있지만 1번 문제에서 가의 개수를 완성하라는 것으로 보아서는 분명히 이 안에 개수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생략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각각 문제를 풀이해보라. 이 얘기가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차근차근 1번 문제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칠판에 적혀 있는 가의 화학 반응식 또는 제시문에 지금 적혀 있는 화학 반응식을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에 연습장이 있으니까 그 연습장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1번 문제가 가의 개수를 완성하라는 거였거든요. 맞죠? 가의 개수를 완성하라고 했는데 뭘 사용해라? 전자의 이동이나 또는 산화수를 이용하라는 거죠. 원래 우리가 개수를 맞출 때는 미정개수법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미정개수법은 개수 하나를 그냥 아무렇게나 정해놓고 나머지를 찾아내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전자의 이동이나 산화수로 가지고 해라 그랬거든요. 그럼 저 상태 그대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멋대로 마음대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한번 산화수를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산화수를 적어봤을 때, 자, 얘네 전체적으로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지? 그지? 그러면은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 산소의 산화수 얼마?
마이너스 2. 맞나요? 마이너스 2짜리가 4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망간은 얼마? 플러스 7이라는 이야기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거 C2O4 2-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져야 되죠. 그러면은 이때 각각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짜리가 4개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C2만 플러스 6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C 혼자 얼마다? 플러스 3이다. 됐습니까? 자, 수소는 그냥 플러스 1이겠죠. 그죠? 양이온이니까. 자, 그 다음에 반응물질. 자, 망간 이가양이온입니다. 따라 산화수가 플러스 2겠죠. 자, 이산화탄소 전체적으로 얼마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돼요. 따라서 산화수가 마이너스 2짜리 산소 2개. 그러니까 탄소는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 상태에서 H2O. 당연히 전체적으로 0 나와야 되니까, 그지? 이때 수소 플러스 1, 산소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것은 반응 전과 후에 산화수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때 그럼 분명히 산화수가 증가하는 물질이 있을 거고 감소하는 물질이 있겠죠. 그죠? 산화수가 증가하는 물질은 뭐가 있죠? 산화수가 증가하는 물질? 그렇죠. 탄소가 있죠. 지금 현재 C가 지금 플러스 3에서 얼마로 바뀌는 거야? 플러스 4로 바뀌는 거죠? 아, 얘가 지금 산화가 되고 있네요. 그럼 반대로 감소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망간. 플러스 7에서 얼마로? 플러스 2로 바뀝니다. 이게 뭐야? 환원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 산화수법으로 어떻게 개수를 맞출 수가 있느냐? 이때 산화되고 환원될 때 각각 산화수의 증가와 감소가 서로 같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산화수법으로 이 개수를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은 이 산화수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전자의 잃고 얻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반응이 진행될 때는 잃고 얻는 전자의 수는 무조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산화수가 증가되는 양과 감소되는 양의 총합이 전체적으로 더했을 때 얼마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때 증가되는 거는 얼마씩 증가하느냐 이거죠. 플러스 3에서 플러스 4로 바뀝니다. 그죠? 그러면은 얼마가 증가하는 거야? 플러스 1이 증가하는 거죠. 자, 환원되는 것은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바뀌니까 얼마 줄어들어? 마이너스 5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이 같으려면 공배수를 만들어줘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 방법은 사실 우리가 기존에 이 교과 내용에서도 이 산화수법으로 가지고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것을 해볼 수 있거든요. 오케이? 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아니다. 그럴 필요 없고 그냥 해보자. 자, 그랬을 때 봐봐. 근데 요 문제는 살짝 조금 더 이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 있느냐? 지금 우리가 개수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여기에 적혀있는 이온이나 분자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얘네들이 뭐 1모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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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모씩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은 MnO4 마이너스 과망간산 이온이 망간 이온으로 바뀔 때 얘가 지금 하나가 통째로 반응하는 거지. 근데 그 안에 지금 망간이 하나가 있거든요. 플러스 7짜리가 얼마로 바뀌어? 플러스 2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감소하는 양은 마이너스 5가 맞아. 그런데 탄소가 플러스 3에서 플러스 4로 바뀔 때 지금 요 C2O4라고 하는 C2O4 2-라고 하는 요 이온 안에서 지금 탄소가 몇 개씩 한 번에 변하는 거죠? 몇 개씩? 2개씩 바뀌는 거죠. 왜? 요거 이온 하나당 탄소가 몇 개씩 있으니까 2개씩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 말인즉슨 이때 증가하는 것은 탄소 하나당 1씩 증가하잖아. 근데 이 안에서 한 번에 2개씩 변하니까 그지? 얘 하나당 반응할 때마다 산화수가 얼마씩 증가하는 것? 얼마씩 증가하는 것? 그렇죠. 2씩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증가되는 양과 감소되는 양이 같아야 되니까 공배수를 만들려면 여기다 얼마 곱해주면 돼? 얼마? 5를 곱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다 얼마 곱해주면 돼? 2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요 마지막으로 곱하는 요게 바로 뭐다? 개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개수에 해당한다. 그 말인즉슨 얘가 한 번에 2개씩 반응할 때 얘는 몇 개씩 반응해야 된다? 5개씩 반응을 해야 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다시 한번 식을 적어볼까요? 자, 2개 MnO4 마이너스가
5개 C2O4 2-랑 반응할 거고 아직까지 수소 이온의 개수 몰라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Mn 이가 양이온 만들어지고 CO2 만들어질 거고 거기에 물 생성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나머지 것들의 개수를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 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산화수법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얘랑 얘까지는 확인했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 또는 입자들의 개수가 같으면 되겠죠. 그제? 자, 얘가 지금 2개 사용되니까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망간은 몇 개다? 2개다. 확인되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리고 혼자 사용되는 거. 이것도 있겠네요. C2O4 2-가 5개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탄소는 모두 뭘 만드는 데 사용돼요? 이산화탄소 만드는 데 사용되죠? 네. 그러니까 얘 몇 개 있어야 된다? 10개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물이 만들어질 때 보면은요. 망간이온, 가망간산 이온이 공급하는 산소랑 그 다음에 C2O4 2-, 옥살산 이온이 지금 현재 공급하는 산소로 얘네들이 모두 다 뭘 써야 돼?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드는 데 사용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이산화탄소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산소의 개수가 지금 2개씩 10개입니다. 그 전에 공급되는 산소는 4개씩 2개 그리고 4개씩 5개죠. 그럼 총 몇 개야? 28개잖아요. 반응 전에 사용되는 산소가 28개. 그럼 반응 후에도 산소가 몇 개가 돼야 된다? 28개가 돼야 된다. 근데 얘 혼자 사용하고 있는 산소의 개수가 몇 개? 20개. 그러면은 얘가 몇 개가 사용된다? 그렇죠. 여기서 8개가 사용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물 분자가 몇 개 만들어진다? 8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하나만 더 정하면 되겠네요. 이때 수소는 얘 혼자가 공급하는 거죠. 따라서 8개의 물 분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소 이온이 몇 개 있어야 된다? 몇 개 있어야 된다? 16개가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 1번을 푸는 과정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 1번을 좀 다뤄봤는데, 자, 앞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주관식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결과를 완성하고 해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곧 논술이에요. 자, 1번 문제는 가해 화학 방식의 개수를 완성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뭘 이용해서? 산화수법을 이용해서. 논술의 답안은요, 일반적으로 문장으로 시작해서 문장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지금 이렇게만 적어놓고 그냥 땡 쳐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감점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보는 논술은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문장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어떤 화학 반응식이나 또는 수식 같은 것들을 가능하다면 문장 내에 포함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는 가해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가장 먼저 했었던 게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먼저 했었던 건 뭐였죠? 산화수를 적어보는 거였죠. 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답안의 첫 번째 시작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시문에 주어진 가해 화학 반응식에 산화수를 적어보자 라고 하면서 요걸 적어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무엇이 산화되고 무엇이 환원됐는지를 확인했죠. 그죠? 이때 산화되는 물질은 어떻게 구별했죠? 산화수가 증가. 그죠?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산화되는 물질을 찾았던 거죠. 따라서 그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다음 화학 반응식에서 산화수가 증가하여 산화되는 물질은 탄소가 3에서 4로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다. 반면에 산화수가 감소되어 환원되는 물질은 망간이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됐죠? 이때
산화수의 증가와 감소되는 양의 총합은 항상 절대값으로 같거나 또는 총합은 0이 돼야 되므로 공배수를 완성하기 위해서 양변에 각각의 미지수를 곱할 것이다. 맞죠? 그 과정이 선생님이 쭉 했었던 거죠? 단 이때 요게 2개씩 변한다라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앞서 탄소가 플러스 3에서 플러스 4로 바뀌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옆에다가 한 번에 2개씩 변화함으로 산화수의 변화는 플러스 2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때 C2O4에는 곱하기 5, 과망간산 이온에는 곱하기 2를 해서 다음 식을 정리하면 적고 2다로 끝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개수들 빼고 이걸 적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나머지 개수들을 완성했죠.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반응물질에서 사용되는 망간이 총 2개가 있기 때문에 망간이온의 개수가 2임을 알 수 있고 C2O4에서 사용되는 탄소의 수가 10개이므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도 10개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반응 전에 사용되던 산소가 28개. 이후에 사용되는 산소의 개수가 이산화탄소에서 20개가 사용되므로 물 분자에서 8개가 사용된다. 따라서 물의 개수는 8이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그리고 나서 필요한 수소 이온의 수는 총 16개이므로 다음에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완성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문장을 끝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신이 있으신가요?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문제로 너무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논술 문제가 꼭 쉬우라는 법도 없고 무조건 어려우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첫 번째로 만났던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뿐이에요. 어려웠을 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어떤 순서대로 답안들을 꾸며 나갔는지를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논술고사장에서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많은 양의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연습장이 부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여러분들이 연습장에다가 막 풀어야 되겠죠. 일단 푸세요. 주관식 문제 푸는 것처럼. 주관식 문제 푸는 것처럼 푼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게 바로 답안지에 옮겨 적는 거예요. 그런데 단 그런 답안지에 옮겨 적기 전에도 충분히 문장을 미리 생각해 놓고 답안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논술고사장에서 답안지에다가 옮겨 적을 때 학교마다 유의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유의사항들 중에 대표적으로 필기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기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연필을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연필을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색깔 볼펜 못 쓰게 해요. 수정액, 수정 테이프 못 쓰게 합니다. 거의 대부분. 예를 들어 답안지에 옮겨 적는 과정 중에서 글씨가 틀렸거나 뭐가 잘못된 내용을 적었다라면은 답안지를 바꿀 수도 없어요. 대신에 뭐 예를 들어 밑줄을 긋고 그러니까 두 줄을 긋고 거기다가 답안을 쓴다라는 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저분해질 거 아니에요, 답안지가. 그것도 어느 정도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답안지에 옮겨 적기 전에 충분히 문장들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답안들을 완성해 나갔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정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산화수 적었죠. 두 번째 산화호 환원되는 거 따졌죠. 세 번째 얘네들 공배수 만들어줬죠. 그죠? 네 번째 전체식 옮겨 적어서 요거 찾아냈지. 그 다음에 요거 찾아냈죠. 그런 다음에 요거 찾아냈죠. 그런 다음에 요거를 찾아냈습니다. 이 순서가 꼭 이래야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적을 때 내가 어떻게 적으면 문제가 참 보기 좋게 써질까? 이것을 고민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응?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번 문항을 풀이합니다. 그런데 자, 절대 칠판에 적혀 있는 것처럼만 답안에 옮겨 적으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이것을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문장으로 어떻게 적을 건지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화학에서 감점 요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눈에 띄는 감점 요인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제시문에 나와 있는 가의 화학 반응식 볼까요? 가의 화학 반응식 보시고 선생님이 지금 써놓은 가의 화학 반응식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진 거 있죠? 그치. 바로 옆에 상태가 빠졌죠. 그죠? 이때 꼭 화학 반응식 적을 때는 옆에다가 상태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기체지. 그죠? 가능하다면은 꼭 상태를 적어 주시기 바라요. 물론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그걸 안 적어도 되겠죠. 하지만 답안 작성할 때는 꼭 적어 주시라는 거. 알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사소한 것들이 감점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난 정 적기 싫다. 지금 이 반응에서 어차피 상태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다면은 아예 문장에다가 적으세요. 다음 답안 작성 시 상태는 생략하고 답안을 작성한다. 적으세요. 그렇게 딱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결론에서만 정확하게 다시 상태를 적어주셔도 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논술은 그렇게 유도리가 있게끔 적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번 유형을 우리가 좀 다뤄봤습니다. 자, 한 문제만도 생각보다 많이 고민을 좀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1번에 해당하는 식을 만들었으면 이제 두 번째 식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살아가는 적정을 위해서는 이거 무슨 얘기야? 요거 할 거야, 요거 1번식 1번 문제에서 찾아냈던 요 가의 화학 반응식을 사용할 거거든요. 자, 여기다가 좀 다시 깨끗하게 좀 옮겨 적어 놓을게요. 자, 화학 반응식이 어떻게 됐었죠? 2 Mn O4 마이너스 플러스 5 C2O4 E 마이너스 플러스 16 H 플러스가 2 Mn E 플러스 10 CO2 플러스 8 H2 요거였죠. 자, 1번에서 이걸 식을 얻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선 사용하는 과망간산 칼륨 용액의 적정한 정확한 농도를 알아야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 정확한 농도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맞지? 그래야지만 과산화수에 넣어가지고 요거 완전 다 없앴는데 얘 얼마 썼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정확하게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순수한 옥살산 나트륨 6.70g을 25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소량의 증류수로 완전히 녹인 후 눈금까지 증류수를 채우고 잘 섞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렇게 부피 플라스크가 있는데 이렇게 눈금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옥살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을 넣었어. 옥살산 나트륨 물질에 Na2C2O4 뭐 이걸 넣은 거지. 몇 그램? 6.70g을 넣은 거죠. 그런 다음에 처음에 증류수 조금 넣고 그 다음에 표선까지 채웠다며요. 그죠? 표선까지 채웠으면 얘가 부피가 250이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진 옥살산 나트륨 용액의 부피가 얼마다? 그래. 250ml이다. 느낌 오지 않습니까? 옥살산 나트륨의 화학식량 알려줬죠? 옥살산 나트륨의 화학식량 알려줬으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몰수 계산할 수 있지. 그런데 용액의 부피까지 알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옥살산 나트륨에 뭘 할 수 있다? 그렇죠. 몰농도를 알 수 있다. 됐습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진 용액에서 20ml만 피펫으로 정확하게 취하여 삼각 플라스크에 옮긴 후 산성 용액을 첨가하여 위 실험에서 설명한 산화환원 적정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했을 때 당량점에 도달하는데 32ml의 과망간산 칼륨 용액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결과를 통해 과망간산 칼륨 용액의 몰농도를 결정하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자, 지금 현재 약간 좀 생소한 물질들이 나왔습니다. 요거 이게 나왔죠 일단. 그치? 요게 옥살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에서 뭐 이런 것들에다가 산성 용액을 좀 첨가한 다음에 과망간산 칼륨 넣어줬다 이랬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당량점 실험이 완전히 끝났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요 녀석이 얼마 사용됐다?
32.0ml 사용됐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지금 현재 가지는 몰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자, 몰농도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 몰수. 부피 알잖아. 얼마? 부피 알잖아. 32ml. 그러면 뭐 얼마나 알면 된다는 거야? 그렇죠. 몰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전개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지?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구해야 되는 건 뭐? 과망간산 이온의 뭐? 몰수죠, 몰수. 그지? 이걸 구해야 되는 거지? 이걸 알아야지만 이 몰농도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이거죠. 오케이?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그런데 두 번째. 우리 지금 요거 옥살산 나트륨이 나오는 물질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얘가 이온화 될 거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온화가 되면은 어떻게 이온화가 될까요? 두 개의 나트륨 이온과 그제 C2O4 2-로 바뀔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왜 이렇게 돼요? 여기 있잖아. 그지? 다 힌트가 있는 거라니까? 네. C2O4 2-니까 나트륨 이온하고 얘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근데 봐봐. 요거 1몰이 이온화가 되면은 나트륨 몇 몰 나와? 2몰 나오지? 근데 요거 옥살산 이온이거든요? 이런 중요한 건 아니야. 옥살산 이온이 얘랑 똑같은 몰수만큼 나오지? 네. 이해됩니까?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화학 반응식 완성했잖아요. 화학 반응식을 완성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 요거 몰수야. 요거 몰수. 근데 사실 저거 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는 이건 거죠. K, MnO4의 정확한 몰수를 알아야 되는 거지. 네. 근데 왜 이게 과망간산 이온의 몰수랑 똑같은 걸까요? 얘 어차피 이온화해봤자, 그지? 요거 1몰에서 요거 1몰 나올 거 아니야. 네. 어차피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과망간산 이온의 몰수를 확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옥살산 이온도 마찬가지예요. 옥살산 나트륨의 몰수랑 옥살산 이온의 몰수가 똑같습니다. 네. 근데 화학 반응식에서 지금 과망간산 이온의 몰수랑 그 다음에 옥살산 이온의 몰수랑 몇 대 몇? 그렇죠. 2대 5의 몰수비를 나타내죠. 네. 그지? 그 말은 뭐야? 사용되는 몰수비가 2대 5다? 그 말은 과망간산 이온의 몰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확인하면 된다? 세 번째. 사용된. 그렇죠. 사용된 C2O4 2-에 뭘 확인하면 된다? 몰수를 확인하면 된다. 됐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거 끝난 거지 뭐. 안 그래? 자, 한번 차근차근 시작을 해봅시다. 전개도가 이래요. 역으로 거슬러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부터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보자고요. 지금 보면은 처음에 옥살산 나트륨의 지금 몰수를 만듭니다. 맞죠? 그랬을 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옥살산 나트륨 Na2C2O4는 이온화가 되면은 두 개의 나트륨 이온과 한 개의 C2O4 2-로 나눠질 겁니다. 네. 그 말은 결혼 따져줘야 되죠? Na2C2O4 옥살산 나트륨 이온의 몰수와 C2O4 2-의 몰수는 어떻다? 같다. 맞죠? 네. 그러면 이걸 해줘야지만 이걸 내가 지금 쓰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뭘 해주면 돼요? 옥살산 나트륨 이온의 몰수 계산하면 되죠. Na2C2O4의 몰수는 자, 화학식량 얼마야? 화학식량 134죠. 134분의 그지? 사용되는 질량 얼마? 6.7인 거죠.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이거 계산하시면 0.05몰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네. 따라서 옥살산 나트륨의 몰수가 0.05몰이라면은 결과적으로 요거의 몰수도 얼마다? 0.05몰. 그랬을 때 사용되는 과망간산 이온과 사용되는 옥살산 이온의 몰수가 2대 5여야 돼요. 네. 따라서 사용된 여기가 아니죠. 문제 깜빡할 뻔했다. 자,
이만큼 넣었죠. 됐습니까? 근데 요만큼 넣은 거는 처음에 어디에다가? 여기에 넣어준 몰수예요. 맞죠? 0.05몰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액의 부피가 250ml인 거죠. 근데 문제 중에서 이 용액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용액의 20ml를 취한다 그랬거든. 아, 그래. 그러면은 20ml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옥살산 이온의 몰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나요? 함정 하나를 더 파놨네요. 그러면 이 몰수는 0.05몰에서 그지? 곱하기 얼마? 250분의 20ml만큼을 취한 거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몰수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나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0.0035몰만큼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선생님 미리 다 계산을 해갖고 온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답안으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됐죠? 물론 논술고사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쓰셔야 되겠죠. 됐나요? 0.003몰.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지금 현재 얻어낼 수가 있고요. 실제 사용되는 몰수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다시 거꾸로 넘어가서 여기 부분 하면 되죠? 그죠? 사용되는 몰수가 2대 5잖아요. 그러면은 과망간산 이온의 몰수는 사용된 C2O4 2- 몰수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니? 얼마 곱하면 돼? 5분의 1을 곱하면 되죠? 5분의 1을 곱하면은 얘 몰수가 몇 몰이 나오느냐? 몰수가 0.0016몰이 나옵니다. 됐나요? 네. 아, 그 말은 뭐야? 요거 32ml에 들어가 있는 몰수가 0.0016몰이다. 자, 결론 내면 되죠? 그제? 자,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 몰수. 부피가 32ml야. 그제? 네. 몰수로 바꾸면, 리터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0.0032리터죠. 맞나요? 0.0032리터에. 아니다. 0.03이죠. 0.032리터분에 몇 몰 들어있어? 0.00? 0016몰 들어가 있는 거죠? 몇 몰 농도? 몇 몰 농도? 0.05몰 농도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화학 반응식만 보여준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풀어보라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단순 주관식 문제 정도밖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저 값을 계산을 해내는 거죠. 근데 주관식이라면은 요것만 적으면 되지. 맞지? 근데 우린 그게 아니잖아. 논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존에 전개도 썼잖아. 요거. 이렇게 선생님이 적은 이유가 나중에 문장을 꾸미기가 쉽기 때문이다.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해왔는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2번 문제까지 좀 다뤄볼 수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칠판 정리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일단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칠판 정리한 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문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문제 2의 실험 결과로 얻어진 정확한 농도의 가망간산 칼륨 용액을 가지고 과산화수소의 산성 용액과 산화환원 적정을 하였을 때 당량점까지 12ml의 과망간산 칼륨이 소비가 되었고요. 과산화수소 수용액 5g 속에 들어가 있는 과산화수소의 퍼센트 농도를 계산하였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퍼센트 농도는 지금 용액의 질량 알아야 되고 용질의 질량 알아야 됩니다. 거기다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죠.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용액의 질량을 알아요. 몇 그램? 5g이라는 거 압니다. 아까 우리 앞에 제시문에서도 5g의 과산화수소의 적정 과정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에서도 5g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용액의 질량은 5g이라는 거 압니다. 그럼 뭐만 알면 돼요? 그렇죠. 용질의 질량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2번의 몰농도를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 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앞서 제시문에 나와 있었던 나의 화학 반응식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약간 좀 느낌 오지 않습니까? 나의 화학 반응식을 좀 볼까요?
자, 나의 화학 반응식을 보면은 MnO4 마이너스 플러스 H2O 2 플러스 H 플러스가 그지? 망간, 이가양이온, 그리고 산소, 그리고 물이 만들어집니다. 자, 앞서 우리 문제 1번에서 가의 화학 반응식의 개수 완성하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 말은 뭐야? 지금 나도 그냥 쓰지는 않겠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당연히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의 화학 반응식을 쓰게 된다면은 우리 기존에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1번 했던 것처럼 아예 통째로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뭔 얘기니? 3번을 풀기 위해서 1번처럼 나의 화학 반응식 만들고 그제? 계속 완성하고 그런 다음에 아까 2번처럼 또 계산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이해됩니까? 3번에서 통째로 다 하라는 이야기예요. 단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이제 좀 식을 만들어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왜? 1번에서는 딱 정해졌잖아요. 산화수. 그걸로 가지고 하라고. 근데 내가 산화수가 자신이 없다. 그럼 3번에서 산화수 안 하고 그냥 미정계수법을 써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미정계수법으로 여러분들 하시든 아니면 난 과산화수로 계속 산화수로 계속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산화수로 계속 가시든 뭐 어차피 1번에서 산화수로 했으니까 여기 산화수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엔 조금 자유스럽게 해도 되겠죠? 자, 얘네들 산화수를 정해보면은 마이너스 2에 플러스 7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과산화수. 산화수 조심해야 되지. 이제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요거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2. 그 다음에 요거 0. 포동수 물질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2. 됐나요? 자, 봐봐. 산화수가 변한 거 찾아보자고요. 산화수가 변한 거. 산화수 변한 거 7에서 2로 바뀐 거 있죠? 그치? 아, 요거 바뀌었네요. 요거 바뀌었어요. 자, 요거 지금 뭐가 된 거야? 감소됐죠? 감소됐으니까 환원됐네요. 자, 얼마씩 환원됐어? 얼마씩? 마이너스 5씩 환원됐죠? 됐습니까? 마이너스 5씩 환원이 됐고요. 그지? 자, 이제 또 산화된 거 뭐가 있겠니? 산소. 여기도 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여기 0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줄어들었으니까 얘는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늘어나려면은 얘가 뭘로 가야 돼? 여기로 가면 되겠죠. 얘가 산화된 거야. 산화된 건데 자, 얼마씩 증가해? 플러스 1씩 증가하지? 근데 몇 개씩 한 번에? 그렇죠. 2개씩. 이제 함정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양배는 얼마씩 곱해주면 돼? 여기다 얼마? 곱하기 5. 여기다가 곱하기 2. 그러면은 계수 완성할 수 있죠. 자, 바로 위에다가 적죠. 자, 그러면은 과망간산 이온은 2개. 맞지? 과산화수는 5개. 그죠? 그러면은 얘 몇 개? 2개. 그러면 산소는 산소 분자. 그리고 수소 분자. 이거 만들어야 되거든요. 산소 분자가 지금 현재 얘가 바뀌는 거지, 얘가. 그죠? 얘가 바뀌는 거잖아. 얘가 요걸로 바뀌는 거니까 여기서 2개씩 5개잖아요. 10개네? 맞지? 그럼 여기서도 몇 개? 여기서 몇 개 만들어야 돼? 산소 분자 몇 개 만들어줘야 돼? 2개씩 5개니까 총 10개잖아요. 생각해봐. 요거는 전부 얘로 바뀔 거야. 그래야만 되는 거잖아. 이해되니? 얘가 얘로 바뀌면 안 되거든. 그 말인즉슨 얘 몇 개 만들어진다. 5개 분자 만들어진다. 그러나서 요거는 남는 산소 요게 다 만들어지겠지. 몇 개? 8개. 그럼 수소 몇 개 필요하다? 16개. 요렇게 필요하겠죠. 됐습니까? 자, 화학 반응식 계속 완성하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런 다음에 자, 아까 우리 전개도 만들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해볼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 과산화수소의 질량 알면 되죠. 과산화수소만의 질량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 용액의 질량 아니까 용질 질량만 찾을 수가 있거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현재 과망간산 이온의 몰수랑 몰수비를 이렇게 볼게요. 몰수비가 과망간산 이온의 몰수비가 과망간산 이온과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의 몰수비가 몇 대 몇? 2대 5. 그죠? 그러면은 세 번째 사용된 과망간산 이온의 몰수가 몇 몰인지를 계산하면 될 거 아니야. 맞지? 네. 그런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과산화수소의 몰수는 과망간산 이온의 몰수에서 얼마 곱하면 되죠?
얼마 곱하면 됩니까? 이번에는 2분의 5를 곱하면 되잖아요. 얘가 더 많으니까. 다 된 거지? 예. 차근차근 가보자. 자, 지금 보니까 소비된 과망간산의 몰수가 몇 몰이야? 과망간산의 몰수가 12ml 사용됐네요. 네. 맞죠? 지금 자 사용된 과망간산 MN5포의 부피가 얼마? 12ml. 맞지? 근데 우리 기존에 2번에서 얘 정확한 농도 확인했잖아. 얘 농도 얼마? 농도 얼마? 저거 써야죠. 0.05 몰농도.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면은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몰수로 계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뭘 계산해야 된다고? 사용된 과망간산 이온의 몰수 찾아야 되잖아. 네. 어차피 과망간산 칼륨의 몰수랑 과망간산 이온의 몰수가 똑같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몰수만 확인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되죠. 네. 단 부피는 뭐로? 리터. 그렇죠. 리터 단위로. 그지?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 농도가 0.05 몰농도예요. 곱하기 부피가 얼마? 12ml 그냥 넣으면 되니? 안 돼. 얼마? 0.012리터를 넣어줘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해서 사용된 몰수가 0.0006 몰. 그만큼이란 이야기지. 아니면은 이거 보기 싫으면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아 나는 다른 학생들과 좀 다르게 써보겠다. 상관없어요. 정확하게만 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실 게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는 과망간산 칼륨 용액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용된 몰수 확인했는데 이 몰수는 누구 몰수야? 과망간산 칼륨의 몰수야. 네. 근데 그 과망간산 칼륨이랑 과망간산 이온의 몰수가 서로 같다라는 걸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까? 그렇게 사소한 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얘 몰수 사용됐어. 몰수비가 이렇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용된 과산화수소의 몰수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망간산의 몰수 얼마?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에다가 곱하기 얼마분의 얼마? 2분의 5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과산화수소의 몰수 계산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네. 뭐 아니면 0.0006 곱하기 2분의 5 해주든가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그 값은 0.0015몰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아, 과산화수소의 몰수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과산화수소의 질량으로 바꿔야죠. 뭘 알고 있니? 문제에서 화학식량 보여줬지. 맞죠? 화학 방식 보여줬으면은 그것으로 어떻게 질량을 만들 수가 있느냐? 우리 몰수 N은 화학식량분의 질량으로 계산하잖아요. 그 말은 질량은 뭐 곱하기 뭐? 몰수에다가 화학식량 곱하면 되죠. 몰수가 얼마? 0.0015몰 곱하기 화학식량 얼마? 화학식량 얼마? 34. 요거 곱해주시면 이게 얼마 나오느냐? 0.051g이 나와요. 됐나요? 아, 5g의 과산화수소 수용액 안에는 과산화수소가 얼마 들어있구나? 0.051g이 들어있구나. 그러면 자 일로 오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용액 질량 5g이죠. 곱하기 분의 0.051g 곱하기 100입니다. 맞죠?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농도는 이 아래다 적을까요? 농도는 1.02%가 나오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3번까지 우리가 답안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어찌 보면은 뭔가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푸는 문제들을 조금 복잡하게 보이게끔만 만든 것 뿐이거든요. 맞죠? 우리 원래도 그냥 단순히 화학 반응식의 개수 보고 반응하고 사용되고 만들어지는 그런 몰수비 찾고 몇 몰 만들어졌지 질량 얼마지 이거 계산하잖아요. 화학원에서의 양적 관계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맞지? 그래 놓고 사실 몰농도라고 하는 것이나 또는 몰랄농도 이런 것들은 화투에서 나오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화원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알았어?
최소한 화학 논술을 푼다면은 농도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죠. 퍼센트 농도, 그 다음에 몰 농도, 그리고 몰랄 농도. 세 가지 알고 더 나아가서 ppm까지는 알아둬야지. 맞지? 그러니까 저거는 기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풀어가는 과정, 이걸 어떻게 문장으로 만들까? 그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는지 감이 오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점 요인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점 요인을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풀었을 때 답이 얼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풀었는지가 중요한 거죠. 아까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한 것은 누구의 몰수다? 이거 누구의 몰수다? 과망간산 칼륨의 몰수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과망간산의 칼륨의 몰수랑 뭐의 몰수가 같다? 과망간산 이온의 몰수가 서로 같다라는 거 꼭 서술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공식 썼지? 요거 쓰지 않았니? 이것으로 가지고 어떻게 몰수를 계산하는지 이걸 썼잖아요. 보여주셔야죠. 알겠습니까? 다음에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몰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몰수는 몰농도는 그죠?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된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걸 꼭 답을 이거 서술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마찬가지로 밑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오케이? 밑에서도 요거 썼다라는 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걸 굳이 서술 안 해줘도 돼요. 이것을 썼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따라서 몰수를 계산하면 또는 질량을 계산하면 이렇게 끝내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는 0.05몰 곱하기 0.0012리터. 여기서 선생님 부피 단위 안 뺀 거 보이시죠? 단위 꽤 적어주셔야 됩니다. 웬만하면은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안 써서 감점당할 수는 있어도 써서 감점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다 적는 게 나아. 단위 같은 것들은. 그러면서 는 0.0006몰이다. 다시 밑에서 자 질량은 몰수에다가 화학식량을 곱하니까 는 0.0015몰 곱하기 34는 0.051g이다. 이거 다 수식이니까 문장 안에 넣어줘야겠죠? 문장 안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요거 주의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수리논술도 그렇고 수리논술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수리논술에도 그렇고 예를 들어 물리문항에서는 계산문항이 많으니까 거기서 더하고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뭐가 감점 요인이 되냐면은 는 이렇게 가는 게 다 감점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저렇게 쓰지 말라는 건 아닌데 저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수식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식을 끊어가지고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생각해봐. 이걸로 계산하자니. 그래서 이거 썼어. 그런 다음에 이걸 쓸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좀 그나마 좀 간단하지만 예를 들어 한 번 더 붙거나 더 붙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학생들이 계속해서 이제 또 논술을 막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세세한 과정까지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분하고 막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상관없어. 그거는 괜찮아. 그 말은 뭐냐면은 과감하게 끊을 수 있으면 끊어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는은 지양하세요. 안 좋아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것만 설명을 해주면은 그지?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몰수이므로 몰수는 0.05몰 곱하기 0.012리터이다. 되니? 따라서 계산된 과망간산 칼륨의 몰수는 0.0006몰이다. 됐니? 그러면서 여기까지 싹 집어넣을 수 있겠지? 따라서 과망간산 칼륨의 몰수랑 과망간산 이온의 몰수가 같으므로 과망간산 이온의 몰수도 0.0006몰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 얘도 마찬가지겠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어떤 수식 같은 것들이 좀 길어지거나 그런다면은 그 식에서 뺄 수 있는 부분은 빼주시는 게 좋고요. 문장에 꼭 첨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답안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괜히 다 풀어놓고
어설프게 답안을 작성을 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웬만하면은 가장 문장 마지막 중에 정확하게 계산된 몰농도 또는 퍼센트 농도는 1.01%이다. 이렇게 딱 표현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해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1번 문항을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세 세트 문항 푸는데도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리죠? 근데 물론 뭐 이거 설명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논술고사장에서는 이거보다는 시간이 좀 적게 걸리겠죠. 물론 문제만 파악이 됐다면은 계산하는 건 좀 빠르니까, 그지? 금방금방 좀 풀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푸는 것도 푸는 거지만 문장을 어떻게 꾸밀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기 바래요. 알겠죠? 거기에 좀 더 시간을 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1번 문제로 가지고 워밍업 이상의 수준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인정해요. 워밍업 수준 이상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로 모든 문제가 다 이런 것인가? 아니거든요. 자, 하나 학교의 문항을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두 번째 문항을 볼 건데요. 자, 오늘 지금 1번 문항 다루고 2번 문항 다룰 겁니다. 그런데 1번 문항 풀이해드린 내용들, 지금 이거 여러분들 다 따로 수업 끝나고 나서 문장으로 다시 한번 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걸 완전히 완료시키고 나중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답안지 달라고 그럴 때 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쓴 답안지를 보고 첨삭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옆에 첨삭란이 있죠? 그래서 첨삭을 해드릴 겁니다. 논술도 논술이지만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첨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첨삭을 많이 해드릴 생각이니까 꼭 정리하세요. 답안 작성 안 하시면 첨삭 안 해드립니다. 알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오케이? 자, 글씨 깨끗하게 쓰시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 경희대학교에서 나온 문항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뭐부터 가라? 논제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제시문 가부터 다 및 바를 참조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까 그 제시문부터 먼저 보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것 때문입니다. 학교마다 약간씩은 다른데, 예를 들어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물리, 화학, 생물이 동시에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논제 1의 물리, 논제 2의 화학, 논제 3의 생물 이렇게 나오는데 제시문들이 한꺼번에 나와요. 그러니까 가부터 바, 사 막 이렇게까지 단락별로.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화학만 문제를 풀 건데 제시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 뭐가 화학에서 쓰이는지를 모르거든요. 문제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화학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가, 나, 다 그리고 바만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제시문에 따로 그 단락 부분만 따로 나눴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시문 논제부터 먼저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바로 1번으로 보도록 하죠. 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파로 인한 냉해가 우려된다라는 일기예보를 들은 농장 주인이 탐에게 오렌지 나무줄기를 집 등의 단열재로 감싸놓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탐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쉬려고 하는데 농장 주인이 나타나 나무 주위의 낙엽을 깨끗하게 치우고 저녁 식사 후 밤늦게까지 나무 주위 땅에 스프링클러로 물을 조금씩 가끔 뿌려서 흙을 적셔 놓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농장 주인은 왜 물을 뿌리라고 지시했으며 농장 주인 방법이 옳다면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논술하래요. 재밌지 않습니까? 재미없나요? 농장 주인이 왜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리라고 했는가? 그리고 그 방법은 옳은 것인가? 옳다면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1번에서 써야 되는 거죠. 그죠? 문제는 한 문제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내용은 세 가지죠. 그죠? 세 가지. 왜 물을 뿌리라고 했을까? 그 방법은 옳은가? 옳다면 그 효과는 어떤 식으로 더 증가시킬 수 있는가? 됐습니까? 두 번째. 자취생인 경우는 놀러온 친구들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방 안에, 기껏해야 라면입니다.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방 안에 있던 물을 큰 냄비에 반 정도 붓고 가스레인지를 켰어요.
물이 끓기 기다리는 동안 경호는 냄비 바깥쪽 표면에 물방울이 맺혔다가 잠시 후 사라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뜨거운 가스불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냄비에 물방울이 생기게 된 이유를 여러분들 보고 논술하래요. 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건 알죠? 차가운 컵 표면에 물방울 생기는 건 알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좀 그 이야기랑 다르지 않습니까? 냄비에다가 물을 부었는데 가스불을 켜놓은 상태에서도 물방울이 생기거든요. 참고로 물이 차갑다면 순간적으로 물방울이 생길 수는 있죠. 왜냐하면 냄비에다가 차가운 물을 부으면 냄비 표면이 차가워지잖아요. 이때 차가운 컵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는 이유는 바깥쪽 수증기가 차가운 컵 표면에 부딪히면서 상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지. 그잖아. 그래서 물방울이 생기는 거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 냄비에 부어준 물이 굉장히 차가웠다면요. 가스불을 킨 상태에서도 순간적으로 냄비가 차가워질 테니까 순간적으로 물방울이 생길 수는 있지. 근데 아예 그 조건까지도 가능하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방 안에 있던 물을 넣었거든. 냉장고에 있던 물도 아니야. 맞지? 그 말은 냄비와 물의 온도가 거의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차갑지도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냄비방울에 물방울이 생겼느냐 이거지. 이걸 실제로 경호가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교직과정 이수 중인 경희가 고등학교 교생으로 화학 실험을 하게 되는데 열변화에 강한 250ml 삼각 플라스크에 100ml의 물을 넣고 끓이는 물이 80ml 남아있는 상태에서 불을 끄고 바로 삼각 플라스크의 입구를 고무마개로 단단히 막습니다. 그리고 얼음 한 덩이를 들고 삼각 플라스크에 물이 닿지 않는 표면을 문지릅니다. 이때 예상되는 상황과 그 이유를 논술하라 그랬어요. 지금 나와 있는 세 가지의 세트 문항 중에서 3번이 가장 수월합니다. 왜요? 이거 3번부터 한번 해결해 볼까요? 여러분들 재심은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돼요. 왜? 자, 3번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볼까요? 자, 3번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차가운 물로 물을 끓일 수 있을까? 차가운 물로 물을 끓일 수 있을까?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에서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네. 중학교 1학년 수준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인정 못하십니까? 보여드릴게요. 플라스크에 물을 담아두고요. 끓입니다. 뭐 여기서는 100ml 놓고 80ml 남을 때까지 끓였다잖아. 자, 물이 끓어요. 물에 끓는 점, BP는 몇 도? 100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특별한 상황이 없어도 100도라고 꼭 기준을 안 잡아도 됩니다. 어찌됐건 물이 끓는 점에 도달해서 끓기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자, 끓으면 뭐가 생겨요? 수증기가 생기죠. 처음에 막에 열어놨어요. 수증기가 막 밖으로 빠져나가겠지. 맞습니까? 근데 물이 충분히 끓어서 양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불을 끄고 고막에를 막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얘네들을 뒤집을 거예요. 그러면은 뒤집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물이 있거든. 이게 지금 물이 채워져 있는 거야. 물이 채워져 있는데 지금 여기 물의 온도는 점차 하강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의 온도는 처음에 끓고 있었으니까 몇 도야? 100도잖아. 그럼 100도. 그런데 가열을 중지했으니까 얘는 99도, 98도 이런 식으로 띡띡띡띡띡 떨어지기 시작을 하겠죠. 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요 위에 있는 공간 빈 공간인가요? 그렇죠. 이 내부에는 수증기가 채워져 있는 상태이죠. 됐나요?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바깥쪽에다가
차가운 물을 확 부을 겁니다. 찬물을 확 부을 거예요. 그럼 순간적으로 이 표면이 차가워지겠죠? 이 표면이 차가워지면은 이 내부에 있던 수증기들이 차가운 표면에 부딪히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니? 상태 변화하기 시작하겠지? 뭘로 바뀌어? 물방울로 바뀔 거 아니야? 내부에서 물방울로 바뀐 수증기들은 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만일 이 공간 내에 있는 모든 수증기가 다 물로 액화되어 갔다고 하더라도 물의 부피가 저만큼 증가합니까? 증가 못해요. 그 말이 즉슨 처음에는 얘가 수증기가 채워져 있었는데 점점 수증기가 액화되면서 내부는 진공 상태로 바뀌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내부의 압력 어떻게 됩니까? 내부의 압력이 감소하죠. 근데 내부의 압력이 감소하면은 그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끓는 점이잖아요. 맞죠? 액체의 끓는 점은 외부 압력에 비례하죠. 그지? 우리가 1기압 조건에서 끓기 위해서는 기체가 나타내는 증기 압력이 1기압에 도달해야 됩니다. 내부 기압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물의 끓는 점도 낮아지겠죠.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내부 압력이 줄어들면서 끓는 점이 낮아지니까 100도에서부터 온도가 떨어지다가도 특정 온도에서 다시 끓을 수 있겠죠. 맞지?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고요. 지금 교생인 경희가 실시하고 있는 실험입니다. 그렇잖아요. 뭔 얘기야? 이렇게 물 끓인 다음에 뚜껑 닫고 여기를 얼음으로 문질렀다며. 여기 차갑게 만드는 거잖아. 그럼 이 내부의 압력이 어떻게 돼? 감소. 그러면 물의 끓는 점 낮아지겠죠. 따라서 물은 다시 끓는다가 결론입니다. 됐습니까? 네. 우리 제시문 한번 볼까요? 제시문 가는요. 제시문 가는 상태 변화 시에 열이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 설명한 겁니다. 맞습니까? 자, 나 같은 경우에는 각각 기체가 액체로 이렇게 뭐 상태 변화를 할 때 부피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어디서 쓴 거야? 여기서 쓴 거야. 이 내부에 있는 기체가 전부 액체로 바뀌게 돼도 부피가 그만큼 증가하지 못한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내부는 빈 공간, 즉 진공 상태로 바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는 뭡니까? 다는 물의 밀도지, 물의 밀도. 물의 밀도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만은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죠? 아까 가나 다부터 바까지 보는 거니까 만은 상관이 없고요. 맞지? 다만 보면 되지, 봐. 연소 반응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됐나요? 뭐 특별히 근데 사실 3번 문항 풀 때 지금 제시문도 특별히 상관없지? 이렇게 풀 수 있다 이거야. 됐나요? 그러면 1번은 어떻게 된 걸까? 너네 지금 1번과 2번 중에서 뭐가 더 궁금하니? 둘 다 궁금하긴 해? 좋습니다. 자, 농장 주인이 탐에게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리라 그랬어요. 왜? 이 사람이 왜 물을 뿌리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게 효과가 진짜 있는 건지, 있다면 어떤 방법을 더 쓰는 게 좋을 것인지, 그걸 생각하라는 이야기죠. 자, 생각해 봅시다. 어찌됐건 이 사람이 뭐 물을 뿌리라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슨 피해를 막기 위해서요? 무슨 피해? 그래, 냉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야. 야, 너네 과일도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은 맛 더럽게 없는 거 알고 있죠? 특히나 오렌지 나무 같은 경우에는 줄기의 단열도 중요하지만 뿌리 단열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얼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까 탐은 이미 벌써 줄기 같은 것들을 집 같은 단열재로 이렇게 감싸놨거든. 그건 줄기 단열이거든. 근데 줄기는 단열이 되는데 뿌리는 단열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꼭 굳이 뿌리 단열까지는 표현을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물을 뿌려요. 냉해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날씨가 춥다라는 이야기잖아. 근데 물을 뿌렸다고? 물이 뭘로 바뀌어? 물이 얼음으로 바뀌죠. 상태 변화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물이 얼음으로 바뀔 때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상태 변화에서? 맞아요. 응고라고 부르죠. 응고. 그치? 그때 열을 응고열이라고 하고,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하면 응고열을 흡수하는 거니 방출하는 거니? 흡수하는 거야, 방출하는 거야? 방출하는 거지, 이것들아. 뭘 고민해, 임마. 안 그래? 네. 응고열 방출이지? 네. 열을 어디서 방출하겠니? 흙 속에서 방출할 거 아니야. 네. 그죠? 물을 땅에다 뿌렸으니까. 네. 땅에다 뿌렸으니까 당연히 응고열이 내부에서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뿌리 단열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지. 됐어? 근데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효과가 있습니다. 봐봐. 생각해 볼래? 자, 토양이 있어요. 토양이 있는데 그 뿌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네. 여기 뿌리가 있어. 네. 근데 물을 쫙 뿌렸더니 물이 얼 거 아니냐? 네. 물이 이렇게 쫙 얼어. 여기 표면에. 물이 딱 얼지. 네. 그러면서 내부로는 뭘 방출한다고? 내부로는 응고열을 방출하거든. 그죠? 그러면서 이 얼음 자체가 또 단열 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어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나 농장 주인이 괜한 짬밥이 있는 게 아니거든.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농장 주인이 한 방법은 옳은 거죠. 네. 그러면 그 효과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거지.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쓰면 됩니다.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응? 어떤 효과를 주면은 더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간단히 갈까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약간 따뜻한 물 뿌려주면 되지 않겠니? 그잖아. 야, 펄펄 끓는 물 하면 뿌리가 익어버릴 테니까 안 되겠지만 네. 약간 따뜻한 물을 뿌리면은 그 물이 차가워지는 동안도 열을 방출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얼면 또 이런 효과를 일으킬 거 아니야. 효과가 좀 더 좋겠지? 네. 그리고 아까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인데 위에 있는 낙엽 같은 것들을 치워주는 것도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위에 뭐가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그럼 물을 쫙 뿌리면은 물이 땅으로 잘 스며들어가지 못하겠지. 네. 땅으로 잘 스며들어가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얼음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지만 이 단열 효과가 일어날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게 덮여 있으면 위 아래쪽에서 얼었던 얼음들이 다 녹아버리겠지. 그럼 또다시 열을 가져가 버릴 거거든. 이해가 돼?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낙엽 같은 것들, 이걸 멀치라 그러거든요. 이런 낙엽 같은 것들을 다 치워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라고 한 거죠. 됐나요? 이게 이제 1번 문제. 자, 그럼 2번으로 가볼까? 2번 경우가 냄비 표면에서 물방울 맺히는 걸 봤거든? 근데 설마 이 냄비 표면에서 생긴 물방울이 그 냄비 안쪽에서 물이 나온 걸까? 요게 물 채워져 있다고 해서 요 물이 막 새가지고 밖으로 나온 걸까?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바깥쪽에 물방울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수증기가 뭐로 바뀌었다? 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거든. 액화 현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야. 근데 액화 현상이 일어나려면은 지금 어디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부딪히고 있는 거야? 냄비 표면에 부딪히고 있는 거지? 네. 그러면은 이 수증기가 최소한 냄비 표면보다 온도가 어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높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야지 열을 빼앗길 거 아니야. 근데 주변에 있던 수증기들은요, 어차피 같은 공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온도가 동일할 거 아니냐. 이해돼? 야, 우리가 그냥 컵 놔뒀다고 해가지고 그 컵에 물방울이 생기진 않잖아. 이게 차가워져야지 이 주변에 수증기가 부딪혀가지고 물방울이 생기는 거잖아. 네. 주변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바뀔 수가 없거든요. 냄비가 뜨거워지는데 어떻게 되는다 이거지. 그러면은 요 수증기가 어디서 왔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불.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마지막 제시문 발을 보시면은요, 연소 반응이 나와 있죠. 네. 그게 왜 나왔겠니? 힌트야, 얘들아. 알았어? 네. 야, 도시가스의 주연료가 뭐라고 돼 있어요? 메테인이라고 돼 있지 않니? 네. 메테인이 연소가 되면은 이산화탄소랑 뭘 만들어? 그렇죠. 물 만들잖아요. 이게 물이라고. 근데 얘가 뜨거우니까 뭘로 바뀌겠니? 수증기로 바뀌겠지? 여기서 가열되는 동안에 메테인의 연소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메테인의 연소에 의해서 생성된 요 물은 온도가 높을 거란 말이야. 네.
그 녀석이 순간적으로 냄비 표면에 부딪혀서 열을 빼앗기기 때문에 물방울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계속 물방울로 남아있는 건 아니라 다시 곧 수증기로 바뀌기 때문에 금방 물방울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 경우는 굉장한 눈썰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실제로 물방울이 생기는 원리가 물방울이 생겼다는 것을 관찰했다면은 저 원리에 의해서 관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3번 문제까지 다 풀어진 겁니다. 재밌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덧붙여서 문장으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번과 2번 두 가지 학교의 문항들 한번 좀 다뤄봤어요. 정말 다 어려운 것만은 아니죠. 정말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의 문제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한번 다 접해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준비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학은 오늘 시간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생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